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하나요.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하나요.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하나요.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우리 여성 동지 네 분이나 같이 있어서 제가 어제 끝난 드라마의 여운 때문에 내가 야 어제 너무 좋지 않냐 했더니 다들 아무도 이 드라마를 안 보고 어찌나 해방일지를 우리 여시원 동지 아무도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예요. 저는 다른 드라마를 봅니다. 뭐죠? 저는 박혜진 나오는 지금부터 쇼타임 그걸 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네. 자, 박혜진. 그래요. 네. 하여튼 내가 요새 완전히 우리 와이프가 당신 갱년기냐고 왜 그러냐고 할 정도로 열중해서 봤는데 그 드라마 음악이 너무 좋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저는 연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혹시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그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와이프가 결정적 말을 한마디 했는데 당신과 나는 참 음악 취향이 달라 이래버리더라. 저 혼자 이제 신나가지고 맨날 틀어주는데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도 오늘 또 거기 어제 멋진 대사가 나오는데 하여튼 어떤 대사였죠? 아니 뭐 추하라고 내가 그래서 그때 얼마 전에 칼럼 제목도 썼는데 그 단어도 좋은데 하여튼 공감을 아무도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 오늘 아침에 원래 다른 게 녹음할 게 있었는데 저도 일정이 좀 오늘 좀 아침에 하고 바로 나가서 하루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게 결국은 미국의 방향이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할 것이냐. 최근에 이제 긴축의 정도, 강화 방향 이런 것들 관심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면 저희는 이제 전략팀이 아무래도 더 시달리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아무래도 덜 시달리는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말을 하는 편인데 하반기에 대한 우리 전략팀들의 생각은 저는 이렇게 막 제가 관여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좀 경계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우영 연구원 생각은 또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 지금. 과연 시장에서 일부에서 얼마 전까지도 3.5에서 블라드가 3.5 얘기했으면 3.5에서 4%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가기. 또 경기 주제 당장 올 것처럼들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내용 아닐까. 그래서 쭉 한번 들어볼 테니까 우영 연구원 한번 시작을 하시죠. 네, 이번 하반기 전망 자료입니다. 제목은 빗나간 예상의 효과 되돌아오는 금리라 정했는데 그 이유로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연준 또는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연말까지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은 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되게 우세하고 전망이 되어 있고 금리에도 반영이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들어서고 연말이 다가갈수록 그러한 예상이 조금은 빗나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한 예상들이 빗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시장의 금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사실 금리가 일부 상승본을 되돌리는 아까 그런 모습이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특히 연말쯤에 나오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페이지 3페이지 넘기시면은 이번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은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 움직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적어놨고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시장 전망, 파트 3는 한국채 시장 전망 이렇게 했습니다. 소제목씩 보시면은 파트 1 같은 경우는요, 국가 지역별로 디커플링 가능이 적어놨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돌아보시면은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미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올해 초에도 100bp, 150bp씩 인상을 했던 국가들이 대다수 이머징 국가들이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들은 이제 연준이 3월을 시작으로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했고, 영란은행은 작년 말 올해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호주 중앙은행도 이제 지난달이었나요? 4월달에 금리를 올렸고, 이런 식으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요,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 이제 국가별로
지역별로는 이 속도와 이 정도가 디커플링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빠르게 둔화가 되는지 또는 연준의 긴축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사실 금리를 좌우하는데 큰 요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도 지난 5월 금통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에 방점을 두고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스탠스가 사실 이번 달 회의, 그다음에 다음 달인 7월, 8월 이때도 이어질 거다라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7월, 8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난다면은 그러한 공격적인 긴축이 단행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내용을 담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1은요, 페이지 5페이지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연내 이제 연초 대비해서 제가 자료를 이제 마무리했던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칠레, 파키스탄, 브라질, 폴란드, 헝가리, 이집트, 콜롬비아 이러한 이머징 국가들이 조금 더 빠르게 금리를 올렸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1, 2, 3, 4, 5개월 동안 거의 한 400bp, 300bp 이렇게 올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거의 80bp 이상씩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머징 국가들은 그렇게 빠르게 금리 인상을 작년부터 조금 이어왔기 때문에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는 금리는 사실 올리기 어렵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데는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뒷부분에 있던 기준금리 인상 이 네모칸 뒷부분에 있는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국가들은 이제부터 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중반에서 하반기까지는 이 국가들, 선진국가들이 선진국과 달리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국가들일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IMF 전망치 항상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잖아요. 공통적인 부분들은 경제 전망치는 하향 조정을 하고 물가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대한 성장 전망치, 물가 전망치도 보시면은 성장치는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성장치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도 낮춘다는 얘기들은 성장이 점점 더 뭔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올해 전망치를 좀 낮추면은 내년도를 놔두거나 올리거나 이러잖아요. 상대적으로 YOY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낮추면서 내년도 낮춘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 성장에 대한 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물가 전망치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의 선진 국가들은 거의 2배 이상씩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물가 전망치가 높아진 상황, 성장 전망치가 좀 낮아진 상황이다라는 점을 보신다면은 지금 전망치들 중에서 네. 뭐가 좀 많이 좀 과한가를 고민했을 때 네. 내년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하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관건은 내년이 정말 그렇게까지 안 좋을 것이냐. 네. 지금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지표들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아님에도 굉장히 공포에 질린 거는 주식시장의 반등을 해봤자 내년의 경제 상황을 보면 지금 이게 이렇게 바운스다, 마지막 반등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우연히 온 거냐. 직관적으로 내년에 그렇게까지 안 좋아 보여요? 우선은 연준에서 공격적인 인상을 단행을 하고 또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을 하는 배경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지금 공급 측에는 어찌됐든 통화 정책이 영향을 못 미치니까 지금은 수요를 끌어내리는 정책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특히 우리나라 또는 미국이 좀 중점적으로 보는 국가다 보니까 보시면은 그럼 수요 위축, 수요가 쇼크, 약간 심하게 보면 수요 쇼크까지 보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연준이 그렇게 정책을 설정을 하고 펴고 있기 때문에 침체 또는 둔화가 좀 더 커지겠다는 인식이 어쩔 수 없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는 거는 내구재 소비를 어떻게 빨리 끌어내리냐, 내구재 쪽 물가를 얼마나 빠르게 둔화시키느냐, 이게 조금 집중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신다면 물론 미국 내 소비의 비중이 대부분은 서비스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를 끌어내리기 위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실 서비스 이 회복도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외식을 하루에 3번, 4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보시면은 연준의 정책 방향이 수요, 그러니까 상품 소비를 빠르게 위축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은 사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수요가 강하겠냐라는 고민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계속 강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마 10명이면 9명이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제가 이거 보면 이코노미스트나 뭐 채권 계신 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특히 어떨 경우냐면 다들 언제가 경기 침체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외칠 때가 있어요. 네. 언제요? 내년에 경기치가 설령 와도 네. 침체 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매우 높고요. 네. 이렇게까지 다들 경기 침체 내년에 온다고 외치고 뭐 세계가 뭐 이런 그런 한 질문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이제 수요 위축 얘기를 했는데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 이슈였다면 공급 관련해서 약간 개선 여지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기 전망을 작성했는데 이게 대개는 하반기 전망은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을 바라봤을 때 선행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이게 아주 간단한 장표지만 지금 성장에 대한 하향 조정은 굉장히 가속화되었고 네. 물가의 상향 조정도 마찬가지로 가속화되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이러한 소위 강화 과정이 쏠림 아니냐. 이거는 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방금 전에 우영 연구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즘 세미나 가보면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모 연기금 세미나에서 전체 세미나였는데 제가 8월쯤 다시 얘기하시죠 그랬어요. 거기서 먼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네. 뭐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네. 이미 상황이 안 좋지 않으십니까? 그랬지.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최화혁 부장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물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인 것도 맞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의 사이클 측면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는데 경기의 고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은 사실 고점 형성을 하고 이제 경기가 되게 좋고 또는 물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보통 인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경기 저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인상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정상화 과정 또는 긴축으로 가는 과정인 거라서 단기물 금리는 오르는데 장기물 금리도 따라 오르다가 어느 순간 경기의 저점이 보인다든지 침체의 전조가 보인다든지 침체가 될 것 같다라는 또는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인식이 생기면은 장기물은 따라서 못 올라가면서 이게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다 그 얘기는 가을 되면 장기물은 더 못 오를 거고 네. 역전 나오고 네. 침체 신화가 확실해진다. 맞아요. 이거는 뭐 10명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은. 근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근데 금리로서 보게 됐을 때는 시장의 심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사실 3월 달에도 역전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것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이때는 너무 과도하게 연준 정책이 긴축적인 것을 반영을 한 거여서 이거는 의미 있지는 않았다라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앞으로 올 만약에 장단기 금리 차가 제가 말씀드리는 10년물과 3개월물이 역전되는 순간이 온다 또는 이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축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를 시적으로 인상을 해 나가면서 이제 역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은 조심은 해야겠죠. 네. 그래요. 뭐 중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좀 진행을 하면서 네. 또 중간 얘기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7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성장률이랑 물가 상승률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요인들을 이제 OECD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 페이지 넘겨주면 7페이지인데요. 사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성장률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끼쳤고 물가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점을 이제 명시화의 숫자로 좀 표현을 했던 좀 유일한 지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리포트를 보면서 사실 여기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대부분 성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었고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또 물가를 올리는 주도적인 요인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당장 지정학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불확실합니다만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사실 요 마이너스 폭과 플러스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 예상하는 거 또는 바라는 대로 조금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의 국면으로 들어선다면은 요
요 정도가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물가는 끌어올리고 있고 성장은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요 전망치들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가 주로 물가의 동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식품 가격들이 물가의 동인으로서 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에너지 가격은 이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곡물가, 식품 가격이거든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국제 기관들도 전망을 하는 것들이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이 곡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특히 러시아라든지 여기 우크라이나 또는 벨라루스 이쪽 지역이 비료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고 곡물을 생산하는 곡창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농사는 망했다라 생각하시면은 올해부터 내년도까지의 곡물가에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남아있다라 보고, 부정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라 보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선진국보다는 저소득 국가들 입장에서는 더 물가의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 부분들, 특히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남미 쪽에서도 막 정부 파업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물가를 정부가 못 잡아줘서이고, 이쪽 지역에서도 만약에 파업이 정말 계속해서 이뤄지고 심해진다면은 곡물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원자재 가격도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네. 뭐 이게 제가 말씀해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관련 분석을 할 때. 네. 과거의 사례를 찾아서 이렇게 해야 사실 말하기가 좋잖아요. 네. 거의 다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아랍의 봄이나 아랍의 봄 때 민주화 시민이 나고 결국 상품 가격 무너지고 결국 굉장히 경제적 금융적으로 안 좋은 상황까지 몰렸던. 네. 그러니까 쟤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저 인간 오래간만에 우영 영어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자료 짓는 게 시비 건다는데. 아니요. 전 뭘 전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에너지스가 왜 유리한 점이 있냐? 에너지스가 그럼 당신 생각하는 도대체 시장의 그 컨셉은 뭐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누구 만나고 저기서 만나는데 다들 앵무새처럼 변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할 때가 많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미나 하냐 보니까. 그냥 앵무새 이것도 지겨워. 그냥 곡물 가격이 이렇게 되면 아랍의 봄 때 민주화 뭐가 났고 어쩌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시나리오를 제가 베이스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식으로 전개가 되는 양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뷰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연준이 단행한 정책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저는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래서 곡물가가 올라와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지금 가격이요? 예. 그리고 그거의 개선이 나오면 곡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찾아봐야 된다. 이럴 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지속될 거, 현재가 지속된다는 생각으로 자꾸만 이런 사건 내지 데이터를 바라보고 우연히가 오래간만에 얘기하기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에너지스가 사랑을 받으려면, 소위 우리가 폴에서 잘 나오려면 매니저들이 지금 원하는 걸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뭐 내가 이 나이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여기서 얼마를 더 다닌다고 여기서 굳이 뭐 그거 잘 보이려고 이러면 누구 들으면 싫어하겠다. 그게 표도 없고 또 일반 투자자들도 뭐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 이렇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다가 의외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많이 보더라고. 형은 다 문제가 뭐냐면 주식 사서 지금 들고 있는데 그때 안 좋아 이거 줄여 얘기하고 지금 팔아놓고서 지금 줄여놓고서 지금 뭔가 내가 이제 잘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주식 돌아선다고 얘기하고 세상이 망할 것 같아서 자기가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안 망한다 하고. 근데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방금 내가 담보 앞서 나가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멋있는 얘기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만약에 소수 의견 대중들이 나에게 열광을 한다면 아마 제 의견은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이게 우연히 형한테 팁을 주는 거야. 다니면서 다니고 있어. 다니는데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스스로 그래 틀어서 볼까?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거는 방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점은. 근데 관점이라는 거는 가끔 방향을 틀어서 미세하게 방향을 틀어서만 봐도
시야가 좀만 옆으로 15도만 옮겨도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데 대다수는 그냥 그 방향 요만큼 트는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 아니 갑자기 좀 맞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지금 굉장히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비틀어보는 뭘 비틀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진행 싫어들 하는 분들도 있는데 비틀어보는 습관이 없으면 자료 보면 안 돼요. 네. LS 자료 비틀어보는 습관 없이 그냥 사라고 했어? 얘는 오른다고 그랬어? 백날 자료 읽고 요약하고 뭐 또 요새 하도 위안해주는 트럭 뭐 상담해주는 그런 뭐 유튜버들 뭐들 많은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제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비틀어보는 습관 조금씩. 네. 물론 데이터로 비틀어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요 여지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8페이지. 네. 결국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머징 쪽을 되게 불안해하는데 신용품 가격이 관건인데 네. 그 관련된 이벤트의 출연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정도는 네, 봐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얘기를 했던 거고 또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가 지역별로 조금은 이 정책의 강도나 속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IMF 전망 보고서이긴 합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작년부터 또는 이제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선진국들은 천천히 올리는데 반해서 이머징국들은 급하게 빨리 올려놓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조금은 덜 올리거나 또는 이제 동결을 하거나 얼마 후에는 인하를 하는 국가들이 라탐 지역이든지 또는 그 중동 아시아, 중앙 아시아 막 이쪽이랑 뭐 동부 유럽 약간 요런 지역들 또는 이머징 아시아는 좀 다르게 계속 올라간다라 전망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만큼 이머징 국가 내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이 정책의 이 방향성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책 금리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전망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페이지 보시면은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별 지역별로 금융 여건 차이는 존재한 상황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던지 긴축으로 갈 거다라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완화 구간에 있어요. 왼쪽 차트인데 이징 범위에 있거든요. 요것들이 정상화돼서 올라오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머징들의 금융 여건, 파이낸셜 컨디션을 보시면은 일부 국가들은 뭐 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타이트한 상황 내지는 중국은 이제 금리를 올리다가 최근에 금리 동결하든지 뭐 지준율 인하해주고 이런 흐름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다시 좀 완화로 조금 돌아온 느낌. 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직 완화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것들이 다시 정상화돼서 올라와야 되는 그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앞서 내용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에서도 일부 국가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갈 거고 일부 국가들 라탐 지역 또는 뭐 이런 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들은 조금은 천천히 속도 조정이 나올 것 같고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유로존 다른 뭐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은 이제 이징에서 중립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일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은 전망들 보시면은 제가 아까서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물가가 높일 거다라는 전망 인식들이 되게 강해요. 보시면은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인데 미국, 유로존, 영국에 대한 전망치긴 합니다만 3%를 초과할 거다라고 답변한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에너지 가격들이 급등한 배경, 글로벌 식품 가격들이 급등한 배경이 있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너지 가격은 이제 하반기에 조금씩은 뭐 안정이 된다든지 상승률이 조금씩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글로벌 식품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일 거다라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가끔 외신 보면 네. 이런 외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가라는 게 적정한 중립금리가 뭐냐도 사실 명확하지 않고 네. 적절한 물가가 얼마냐 했을 때 연준에는 2%를 얘기했기 때문에 다 2%를 얘기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8% 같던 물가가 4%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거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여요? 4%가 오면? 4% 넘어도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2%의 목표치를 바꿀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 코로나19 전만 봤더라도 2%를 되게 달성하기 높은 레벨로 저희가 인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2%도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레벨로 봤었는데 이제 이번 위기가 닥치면서 물가가 급등을 했고 이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과연 2%가 맞냐 이 논쟁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짧은 한 1, 2년, 2, 3년 동안에 지금 나타났던 흐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 3년 전은 2%를 하회하는 물가가 나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라는 숫자를 지금 당장의 급등 때문에 바꿀 필요는 없다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4%가 나온다, 뭐 5%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책이 뭐 멈추겠지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네. 이 속도 조정을 하겠지만 또는 다른 정책을 통해서 다시 계속해서 물가를 2%로 낮추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지 물가 목표를 바꾼다든지 선택을 할 것 같지 않다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목표를 바꾸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1년마다 회의를 하고 연준도 뭐 재작년에 그랬듯이 잭슨홀에서 만약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잭슨홀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해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뭐 1, 2년에 걸쳐서 또 논의를 한 다음에 바뀔 그렇죠. 거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 함부로 못 바꾸죠. 네. 그거 한번 정하기가 매우 힘든데 연준의 과거 역사를 보면 전에도 한번 어떤 시간에 패드 와처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뭐 이렇게 지나요. 70년대 연준과 지금 연준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70년대 비교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근데 분명한 거는 방금 전에 우혜연 연구원도 지적했지만 그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죠. 적정한 그렇죠. 물가 수준이 도대체 지금 당장 2% 안 갈 거 하면 물가가 기대 심리를 못 잡는데 어떻게 그걸 고쳐요? 못 고치죠. 근데 이제 그래? 마켓에서 이제 반응을 하겠죠. 한 4%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은 물가가 내려와봤자 4%는 아유 그거는 뭐 방향만 그런 거지 높은 수준이 높죠. 하지만 뭐 시장에서 몇 년 안에 우리가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채로 가준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AIT라는 정책을 연준은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2% 타겟이지만 연준은 AIT라고 해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높아진 물가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평균이 2%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 3년, 4년 전까지 끌어와서 평균을 친다라고 했을 때 2%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 우리가 얘기하는 AIT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했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4% 뭐 3% 후반대가 오더라도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계산 이런 것들은 연준만 알 수 있고 저희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연준이 어떻게 물가를 평가하냐 이게 더 중요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런 논의가 그러니까 오늘 계속 이 시간에 뭐냐면 그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한다는 거죠. 마치 어떤 분이 이제 가끔 저는 그래요. 뭐 2%를 갈 때까지 연준이 파괴적 긴축 정책을 쓸 것이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는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 조금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 하우스 최진영 연구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지금 레벨에서 뭐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은 뭐 안정이 된다든지 조금만 빠져준다고 하더라도 상승률 측면에서는 그래도 안정화될 수 있고 둔화될 수 있는 국면이 하반기이다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13페이지 보시면은 공급 병목 현상 이제 때문에 급등했던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 말씀드리는 거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뭐 발틱 BDI라고 알고 계시죠? BDI, 뭐 컨테이너 운임 종합 지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고점을 형성을 하고 조금씩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 좀 올라갔던 부분들은 중국에서 봉쇄 조치하고 러시아 사태 때문에 급등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쪽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면서 운임 지수가 되게 올라오고 운임 비용이 올라왔던 부분들이었던 거잖아요. 그쪽 부분들이 그래도 개선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 말씀드리는 상황인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은요. 중립금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과연 중립금리가 며칠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도 그렇고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중립금리 레벨로 인상을 해야 된다. 내지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서 보다 뭐 타이트하게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중립금리에 대한 레벨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중립금리는 딱 이 레벨이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사실 개념적인 뭔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죠. 뭐 2.5면 중립금리겠지. 연준이 금리를 2.5까지 올려놓으면은 중립금리 레벨로 인상을 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물가와 성장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조금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는 레벨인 거거든요. 그것도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정을 할 수 있는 레벨인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정말 맞춰서 여기까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되게 어렵다. 특히 17년도, 18년도 금리 연준이 올릴 때 어떤 멘트를 했냐면은 우리가 2.25였나요? 그때 기준금리 연준에서 올렸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립금리 범위의 한 하단에 도착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을 막 했는데 2018년도 이제 19년도 넘어가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잖아요. 점점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중립금리 레벨이 우리 예상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레벨인 거고. 그러니까 요즘 가끔 네. 중진금리가 2.5다 네. 뭐 해서 뭐 거기까지 올리고 오른 얘기를 하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네, 얘기를 맞아요. 하는 건지.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물가가 높아져 있고 성장률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중립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라왔겠지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시고 있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유지가 돼서 물가가 앞으로도 4% 3%가 유지가 되냐, 성장률이 3, 4%가 유지가 되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위기에서 벗어나서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좀 이상하리만큼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이어질지 또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는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걸 봐야지 중립금리가 얼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개념인 거고요. 사실 지금 중립금리라고 예상하는 범위는 2.25, 2.5, 2.75 이 정도 레벨인 거거든요. 그럼 대충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만큼 올렸을 때 중립금리 정도 올렸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네. 두 번에 50bp 올리면 2%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2.5냐 2.75냐 네. 3% 있으니까 뭐 블라드가 3.5를 얘기했었지만 그거는 어떤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굉장히 강한 멘트였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시나리오도 고민해 봐야 된다죠. 저는 그러니까 계속 근데 예를 들어서 중립금리의 개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중립금리는 공시처럼 얼마다 막 이래놓고 뭐 하니까 그런 거는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또 오래간만에 우연히 형을 얘기하는데 저 인간 와서 괜히 영감탱이처럼 얘기한다 할 텐데 좋습니다. 네. 잘못 알고 있는 건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유튜브 생태가 발달하면서 잘못 알고 접근하는 게 좀 많더라. 그래서 요런 하나 좀 짚어보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연준 의장인 옐러원 그린스판 연준 의장도 중립금리는 무정형의 개념이며 실제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자각하지 못할 수 있고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라고도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사람들도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레벨은 아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 추정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죠. 맞아요. 이게 중립금리가 잠재적인 성장률을 달성했을 때의 금리거든. 맞아요. 네. 잠재 성장률 추정하기가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이걸 자꾸 뭐 그러셔서. 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중립금리를 이미 이상으로 인상을 해놓은 수준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연준 정책 역시도 굉장히 뭔가 금리가 인상될 건 맞지만 이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연준도 다른 지표들을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립금리에 대한 레벨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또는 연준이 통화정책 성명문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앞으로 확인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 말을 하는 것들이 사실 이런 이유가 있다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연준 한국은행 얼마까지 올릴 수 있냐 제 생각인 거예요. 생각인 거고 지금 한국은행 2.25에서 2.5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1.75로 올려놨죠. 그래서 두 번 더 인상하면은 2.25, 세 번 인상하면은 2.5 이 정도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횟수는 연내 3차례입니다. 추가적으로 총 4번의 금통위가 남았거든요. 7월, 8월, 10월, 11월. 전 여기서 3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상단 기준으로 보시면 2.5에서 2.75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있는데 저는 이제 6월, 7월 비스텝 예상하고 있고 9월 달부터는 인상의 폭이 25bp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9월 달부터 QT가 증액이 돼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거가 과연 부작용이 없이 진행이 되느냐가 중요할 거다라 말씀드리고 있고 QT가 증액돼서 시행되는 이 효과가 금리 인상 효과에 또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제 빅스텝을 하기 부담스럽다는 거죠. 거의 빅스텝을 하면서 QT를 한다는 거는 거의 자이언트 스텝 정도의 효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속도 조정을 9월부터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섀도우 금리 수준을 감안하고서 접근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장을 봅시다. 그러면. 네, 보시면요. 18페이지인데요. 제가 항상 이제 하듯이 이제 시나리오별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게 제 기본적인 시나리오이고요. 밑에 두 가지 시나리오는 그냥 뭐 생각나는 것 또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뭐 정말 하나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우선 시나리오 1부터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정이 나올 거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2분기 또는 3분기 초중반까지는 빅스텝이 단행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요게 진행이 되고 물가도 점점 고점을 형성한 분위기인 것 같고, QT도 9월달부터 시작이 될 거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9월부터는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50bp보다는 그 폭을 줄인 25bp로 인상을 할 거다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9월달부터 생각을 하시면은 연준도 9월, 11월, 12월 이렇게 3번 남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한번 11월 달에 한번 쉬고 12월 달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단은 2.5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물, 단기물 움직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만약에 연준이 9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 폭을 조금 줄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11월 달에 쉬고 12월로 인상하는 그림으로 간다면은 연준도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올리기 어렵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에서 이제 3%, 2.75, 뭐 3%대 초중반까지 인상하겠지라는 예상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예상들이 사실 틀려 나간다는 거죠. 빗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단기물 금리 레벨도 뭐 조금씩 오르다가 점점 9월달 속도 조정하는 이후부터는 안정화가 조금씩 될 것 같다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분기 벌써 고점 봤다라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씩은 안정화가 되다가 3분기 요 9월달 QT 증액되는 이슈 요거 되기 전에 시장에서는 조금은 잡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한 7월 말 8월 초중순부터 장기물 금리 한번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어서 점선으로 슈팅 가능성을 좀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이후부터 다시 이제 방향성은 우하향하는 방향성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만약에 제가 전망한 거와 다르게 물가가 계속해서 연준 전망 대비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전망 경로를 상회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연준에서 이 속도 조정 안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빅스텝으로 인상할 거다라 말씀드리는 거고, QT 규모도 증액할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물 금리는 이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 말씀드리는 거고, 시나리오 3은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이건 정말 가능성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생각을 하시면은 연준에서는 남은 4번, 그러니까 7, 6, 7 플러스 9, 11, 12까지도 계속해서 빅스텝을 해 나가는 그림 약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가지고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때는 물가 잡기 위해서 일단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를 완전 둔화시켜가지고 경기 침체까지 만들 수 있는 그림이 마지막 금리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나리오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전망을 한 건데, 저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기준금리 인상 QT가 이제 진행이 됐던 15년도, 15년도 12월, 19년도 9월 생각해 보시면은 금리가 이제 오르다가 말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언제냐면은 기준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점점 빠져요. 근데 이러한 그림이 이제 올해 지금 뭐 QT가 증액되기 전까지 조금씩은 금리가 이제 고점을 형성하다가 이제 조금씩 옆으로 횡보하다가 9월 이제 QT 진행되고 속도 조정 나오면은 그때 과거와 비슷하게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많이 못 올리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길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장단기물 금리가 조금씩은 우양향하는 모습들이 4분기 말, 연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테이퍼링 때도 비슷했거든요. 테이퍼링 때도 이제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조금 압축적으로 이 금리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QT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금리의 흐름이 조금 압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경기가 저점을 형성하고 고점으로 가는 과정이 짧았던 것처럼 이번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고 하는 과정들도 과거와 같이 오래 걸리지 않고 조금 압축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금리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되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QT가 있었던 적이 또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표본이라면 그 2014년부터 테이퍼 텐드럼부터 시작되던 그 사이클인데, 네. 우리가 시장에서 그 한 번의 사례를 갖고서 계속 지금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그 말씀을,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해요. 네. 이번에 테이퍼 텐드럼이 있었나요?
13년간 좀 달랐던 거잖아요. 네.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QT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QT 하면서 그때 얘기를 꺼내요. QT 때하고 돈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한 번의 표본을 갖고 지금을 마치 그게 수학의 공식인 양 그렇게 볼 수 얘기한 없죠. 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일이온을 왜 하냐 이제 뭐 가끔 요즘 자주 열심히도 안 하지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를 바라보는 거를 자료를 쓸 때 왜 이렇게 쓸 때가 있고 뭐 그런 거 알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점은 작동 초기부터 사이클의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그는 방금 전에 우혜은 연구원이 설명한 것처럼 뭐 좀 간단하게 말하면 압축적으로 진행된 거고 모든 게 굉장히 빨리 적용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빨리 끝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어쩌면 상당히 진행되고 반영되어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QT 같은 거가 시작이 되면 글로벌하게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소위 주식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바스켓으로 주식을 팔 거니까 전자가 다시 한번 2차 폭락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그래서 제가 아니 외국인이 알아서 많이 줄여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가 상승 하락률 플러스 $1 환율이 이렇게 1,100원에서 1,200원대 후반까지 온 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1,300원에서 1,500원 가는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00원대 후반에서 1,100원 갔을 때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경우인데 아직 외국인이 적죠. 살 가능성은 적고 하지만 기관은 이제 사기 시작하겠죠. 아마도 개인이 팔고 기관 외국인이 좀 이거를 받아내는 장이 네. 멀지 않아 시작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QT 사이클이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 가끔 드리는데 지켜봅시다. 이것도. 예. 네, 그렇고요. 20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금리랑 국제 장단기물 간 스프레드인데 거의 역사적으로 이제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준의 정책에 대한 그 실제적인 액션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거를 되게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반영했다라는 점인 거고요. 그런 이 얘기 뭐냐면은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과정 또는 실제로 이제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기대감이 실제 현재화되고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요 장단기물 간 스프레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요게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벌어지거나 유지되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됨에도 이제 그렇게 스프레드 축소된다는 거는 장단기물 금리의 상단이 그래서 열려있다기보다는 요게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옆으로 이제 횡보하든지 조금 오르든지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1페이지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놓은 건데 제가 지난 위클리에도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금리 안에 이제 구분될 수 있는 요소들인 거예요. 요인들인데 기간 프리미엄과 위험 중립 수익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은 연준의 정책하고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 중립 수익률이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금리 정책 결정과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과거 사례를 보시면은 기준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위험 중립 수익률이 계속해서 조금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는데도 더 빠르게 올랐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고 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중후반부에 들어서게 된다면은 요 위험 중립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기거나 옆으로 빠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간 프리미엄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것도 과거 사례랑 비교해서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비교해 보자면은 기준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는 기간 프리미엄이 그래도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보면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이고 6월, 7월에 빅스텝이 단행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간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까라 보시면은 우상향하기보다는 조금 다시 우하향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고 있어서 어떻게 분석을 해보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장단기물 금리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약간 뭐 요인들 있잖아요. 리스크 요인들, QT가 잘못된다든지 뭐 정책이 속도 조정이 어떻게 빠르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등락을 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그래도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는 그림, 특히 장기물 측면에서는 그러한 그림이 맞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그렇게 장기물 금리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2, 23페이지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4페이지부터는 QT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라서 그냥 참고해주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 계정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계정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채권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고 부채 계정에서는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모습일 겁니다. 근데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는 연준하고 거래하는 금융기관, 은행, 예금은행 이런 애들이랑 가지고 있는 뭐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 것들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초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일 거고요. 그러면 M2 측면에서는 M2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9월 달에 QT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9월 이후부터는 이 M2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뭐 급락을 하더라도 QT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는 뭐냐면은 28페이지인데요. 미국 부분에서는요. QT가 진행이 됐을 포인트죠. 때, QT가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금리가 움직였냐. 물론 과거 QT 때랑 비교한 거기 때문에 또 요거를 뭐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이 될 거니까 단기물 금리는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드 커브인데 단기물 금리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맞춰서 레벨이 올라가는 반면에 장기물 금리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다가 QT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점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인식 또는 QT가 진행이 되면서 뭔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도 조금은 뭐 얘기들 있잖아요. 뭐죠? 뭐 중립금리 레벨에 대한 얘기들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상을 좀 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높아졌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단기물 금리는 상대적으로 장기물 대비해서 약할 수 있지만 장기물 금리는 올라갔다가 되돌아오는 모습들이 이제 2분기에 고점을 형성하고 3분기에 이게 좀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조금 안정화되는 조금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32페이지, 33페이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장단기 스프레드를 활용한 침체 확률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은 이 침체 확률은 높아져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지표를 본다는 얘기인 거죠. 시장에서 이 스프레드가 꺾이는 또는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되는 시점은 6월달에 빅스텝, 7월달에 빅스텝, 9월달에 추가적인 인상이 되면은 장단기 스몰 스프레드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10년물과 3개월물 스프레드는 당연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급부로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이 확률이 의미 있게 뭐 20%, 30%까지 올라왔을 때 시장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할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고 내지는 경기 둔화 또는 경기가 뭐 연준이 어떻게 할 거야라는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9월달 이후부터 9월달 QT가 진행이 되고 속도 조정이 나오는 9월달 FOMC부터는 이러한 침체 확률도 높아지는 것들이 확인이 될 거고 그러면은 연준의 속도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연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과도했던 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꺾여 나가면서 금리가 되돌려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제가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4페이지부터는 제가 이거가 아마 작년인가요? 하반기인가 할 때 넣어놨던 지표인데 업데이트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해드린 고용 지표들이라서 요건 천천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36페이지부터는 뭐 물가에 대한 얘기들인데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 중에 38페이지 하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말을 했던 수요 조절을 위한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를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했었는데 요거는 결국에는 지금 내수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짧게 말씀드렸듯이 내구재 물가를 빠르게 끌어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급 측 요인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내구재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빠르게 끌어내리는 게 중요할 것이고 이런 움직임이 사실 지난 3월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3월 이 내구재에 대한 물가가 점점 꺾였어요. 고점을 형성하고 꺾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대로 그러니까 지난달 수치가 꺾인 수치대로 대입을 해서 보시면은 그 기점이 8월달에 이제 마이너스
8월 지표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그럼 9월달 FOMC에서 이게 확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에서 충분히 속도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내구재 물가가 꺾이는 시점,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시점이 7, 8월에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이제 내구재 이 물가가 꺾여 나가고 마이너스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도 조금은 속도 조정하면서 25bp씩 인상을 하고 한번 쉬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40페이지부터는 최근에 연준 위원들, 연준 총재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얘기했나라는 거를 정리를 쭉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 순서는 비둘기파부터 매파 순서대로 정리해놓은 겁니다. 40페이지 보시면은 쭉쭉쭉 정리해놓은 거라서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43페이지 보시면은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70년대와 지금과 연준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거가 연준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달라요. 네. 그러니까 과거 70년대에는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그 나머지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부재했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을 해서 정책을 바꿔서 물가를 잡고 하는 방식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명문을 공개하고 의사록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는 경기 전망, 그다음에 연준에서 발표하는 3월, 6월, 9월, 12월에 하는 SEP, Summary of Economic 프레젠테이션인가요? 있잖아요. 전망, 프로스펙트인가요? 뭐 아무튼 요 전망 SEP고 또 추가적으로 2010년도 가면은 이제 기자회견을 해 나가기 시작했고 물가 목표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연준이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준에서 과연 70년대처럼 할까?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연준이 얘기를 하든지 또는 다른 뭔가 언급을 하든지를 통해서 기대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크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정책들 특히 뭐 포워드 가이던스, SEP, 금리 전망, 뭐 점도표 이 등등등 통해서 앞으로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1970년도와 같은 공격적인 인상은 사실상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44페이지는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전망을 하고 통화 정책 어떻게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냐라 물어보신다면은 4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4페이지 열어보시면요. 중립금리랑 연말금리에 대한 레벨들을 연준 위원들이 몇 명 위원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2%다라고 중립금리를 전망하는 위원은 무닐 카시카리 롤레타 메스터가 있고요. 2.25에서 2.5, 2.2%에서 2.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2%까지 올려놓는 게 7월 FOMC일 거고 그 이후로부터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하면은 중립금리 레벨에 충분히 연내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연말금리 레벨로서는 지금 라파엘 보시치 총재가 2%에서 2.5를 얘기하고 있고 제임스 블라드가 상당 기준으로 3.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정리해놓은 거에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제임스 블라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의 전망이 다른 위원들보다 조금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대로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연준 내에서는 그 의견대로 가기 좀 어렵다는 저는 인식을 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2.5 또는 2.75 까지가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레벨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3%까지는 올해 연말까지는 사실 못 올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MBS에 대한 매각에 대한 얘기들도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MBS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위원들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뭐랄까요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로레타 메스터 총재, 존 윌리엄스 총재, 제임스 블라드 이 세 명이에요. 이 세 명은 직접적으로 자기의 발언들을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게 뭐 결정된 건 없지만 향후에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판단하건대 만약에 QT가 정말 무리 없이 소화가 되고 9월에 증액을 했지만 아무런 이슈가 없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연말쯤에는 12월달 FOMC에서는 충분히 MBS 매각에 대한 논의가 가능될 수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있어서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 여기 그 타임라인 보시면은 3월, 7월은 빅스텝 8월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을 거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정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9월 달에 QT 증액을 하면서 기준금리 25bp 인상을 할 거고 11월 달에 한번 쉬고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11월 달에는 중간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FOMC가 중간선거 전에 11월 1일에서 2일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연준에 대해서 막 공격적으로 대외적으로 막 금리 내려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 만큼 11월 FOMC에서 한번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부터는 1월 FOMC부터 올해 FOMC까지 정리해 놓은 거고요. 네, 파트 3로 넘어가면 한국채 시장인데 요거는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총재 오시면서 네.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시작. 네. 그래서 51페이지 보시면 시나리오도 동일하게 해놨는데 한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달 금통위에서 조금은 올해 하반기에 또는 3분기에 좀 공격적인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해줬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 전망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저는 원래 많이 해봤자 2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3번으로 좀 바꿨고요. 시기는 7월, 8월에 한번 하고 10월 쉬고 11월 이렇게 인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결국에는 7월, 8월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올리고 나서 10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정을 하고 11월 달에 인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10월 달에 한번 쉬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의 후반부에 들어섰구나라는 인식들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물 금리의 흐름은 10월 달에 금통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 또는 횟수가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구나라는 인식들이 생기면서 이제 단기물 금리도 이제 오르다가 다시 조금은 되돌려지는 모습들이 4분기 특히 10월 금통위 이후에 나올 것 같고요.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지금 레벨에서 조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연말쯤에 4분기 10월 금통위 이후부터는 또 4분기 들어서부터 특히 9월달 FOMC에서 미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나서는 우리나라 장기물 금리도 우양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급 측면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가 하반기에는 좀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상반기에 한 50% 넘게 이미 국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줄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세수에 대해서 초과 세수분에서 9조 원 가량을 국고채 바이백을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측면에서는 이 국고채 발행 규모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이슈가 남아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장기물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장기물의 수급에서는 조금 공급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남아있어서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데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물가가 우리나라에서도 안 잡힌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모습들 또는 빅스텝까지도 단행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단기물 금리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 같고 오히려 빅스텝을 단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경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약해지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는데 따른 이자 부담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소비의 심리, 그다음에 정말 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위축이 되면서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기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수출 측면에서도 추가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동인으로 못 작용을 했을 때 생각하시면은 올해 하반기에 갈수록 만약에 공격적인 인상이 단행되면 단행될수록 경기 측면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다. 장기물 금리는 똑같이 올라가다가 급락할 수 있다라 말씀드리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우상향 장단기물 금리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52페이지부터는 속도감 있는 금리 인상 때문에 단기물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든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비슷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가 7, 8월 금리 인상하고 났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사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과거하고 비슷하게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되돌려지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그림들 하반기에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53페이지 보시면은 동일합니다. 미국채랑 똑같이 그려놨듯이 이 스프레드, 기준금리와 국고채 장단기물 간 스프레드가 이제 전年랑 비교하면은 거의 고점 수준에 육박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스프레드는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54페이지부터는 이것도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건데 이제 장단기물 금리 이제 왜 올렸는지에 대한 배경, 금리 인상 구간대 배경과 금리를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림이고요. 56페이지부터는 제가 지난 2분기 전망 때 넣어놨던 그림들인데 이거 업데이트 해놓은 거라서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62페이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그만두고 또는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요 스탠스가 언제 바뀔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서베이를 해보면은 농축수산물 또는 공업제품, 공공요금 이쪽 부분, 개인 서비스 이쪽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개인 서비스, 뭐 공업제품들, 화학제품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서비스 요금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 특히 외식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일단락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BEI라고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그러니까 꺾인 모습들이 조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은행에서 말을 했듯이 5월, 6월, 7월 물가가 5%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5%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미국하고 달리 고점의 시기가 조금은 1, 2, 3개월 뒤에 형성된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수 있는 시기가 미국보다 느리다. 한 6월, 7월까지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안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은 안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들을 멈출 수가 없겠죠. 다만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뭔가 경기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뭐 성장률이 조금 더 가파르게 둔화된다든지 고용 지표가 안 좋다든지 약간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지 물가에만 방점을 두고 있던 정책의 스탠스를 조금씩 무게를 낮추면서 성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기대 인플레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안정되기가 좀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유, 방송 중에 자꾸 막 일정들 잡히는 것 때문에 네, 생겨가지고 와가지고 네. 통화 받고 그러느라 그랬는데 다들 분위기가 이래요 요즘 분위기들이. 그러면 이렇게 막 우왕좌왕할 것이냐, 내가 중심을 잡고 갈 것이냐,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보다 전 금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고, 금리가 중요하다는 건 다른 말로 물가, 특히 기대 물가가 방향이 중요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용 잘 보시고, 이거는 역시 우혜영 연구원의 생각이고 네. 또 중간중간 제가 끼어들었던 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 자체를 그대로 그냥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리서치 베이스 투자가 전혀 아니고요. 들으시고서 이해가는 범위까지는 나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 그건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다거나 판단의 기준을 삼으신다면 오늘 몇 가지 좋은 아이디어 많이 줬거든요. QT가 시작된 뒤에 반응이 어떤가 매우 중요할 네. 것 같고, 그리고 블라드 얘기도 잠깐 했지만 블라드가 작년 이후에 가장 호크시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실적 발을 한 발 뺀 느낌인데 네. 블라드의 추가 발언을 기존 발언을 알고 있어야 맥락을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런 부분들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좀 더 긴축적할 여지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좀 어쩌면 시장에 대해서 불규칙한 길을 울퉁하게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연히 오늘 바쁜데 네. 시간 뺏었는데 아닙니다. 잘 마무리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건 요즘 가족 상황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요. 네. 많이들 금요일날 우연히 연구원 개인 그 일원 네, 티자F 금요일 10시 네. 들어주시면 이런 네. 내용들을 계속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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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